내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공산화를 이룬 베트남에서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이 옛 적국의 심장부에서 현존하는 적대국 북한과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죠. 북미 종전선언 검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상회담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완화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청와대 대변인도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대는 이번 2차 회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에 따라 증폭될 수도 또는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보이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미 두 정상이 오늘 하노이에 도착을 하는데 대략 시간이 언제쯤 될까요? 예,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에 아마 도착할 것 같고 곧 접경 지역 동당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차량으로 하노이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8시 반 께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런 속에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이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종전선언으로 청와대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하고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간 실무협상도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데요. 네네. 뭐 매일 만나고 있긴 한데 어제는 30분 정도만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면 뭐 합의문도 거의 다 만든 거 아니냐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평화협정으로 가는 전 단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인식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최근에 그 20대를 비판하는 발언이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한 토론에서 한 발언이 지금 이제 뒤늦게 좀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20대 청년층의 문재인 대통령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또 언급을 한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1960년,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네네. 논란이 이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20대의 현실 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 예. 오히려 서른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적한 것은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20대의 부정적 인식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보수적이어서 이 통일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대해서 20대들은 좀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사람만 보면 괜히 좀 감흥이 일고 뭐 이런 생각을 갖지만 네네. 사실은 우리 20대들은 북한의 20대들을 보면서 오히려 상당히 이질감을 더 느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 이 제가 보기에는 홍익표 의원도 기성세대인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심각한 지금 격차예요. 네. 문제를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진단을 잘못하면 해법도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 예. 나옵니다. 해법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 얘기 하나 여쭤보겠어요. 외주업체 사망사고 발생했던 현재 제철이 산재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예. 지난 20일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이모 씨가 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네네. 예, 지금 사실은 이런 유의 사고가 지금 계속 지금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좀 이제 논란이기도 하고, 그 김영균 씨 사건하고도 좀 유사해서 더욱더 또 관심을 끌기도 했고 그런 이제 사고인데요. 이 공장에서 지난 5년간의 외주업체 직원 4명을 비롯해서 모두 6명이 산재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재보험료를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해마다 거의 20억 원 정도를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개별 실적 요율 제도라는 것 때문인데 이게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원청 업체의 산재 보험료율에 반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산재가 좀 덜 발생했으니 할인을 해준다. 뭐 이런 이제 취지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제 그 산재 사망 사고 대응 긴급 기관장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별 실적 요일제 개편을 좀 조기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그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이제 산재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이제 포함을 시키도록 예. 그렇게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원청의 산재 보험료 이득이 해마다 20억 원 정도라면 사실은 원청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도 원청업체, 하청업체에 따라서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집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뭐 과속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빈발할 가능성이 좀 의외로 높아서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건데요. 네네. 지난 24일에 72세 여성 박모 씨가 그러니까 밤 8시 48분께 이 진주시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2차로에서 1톤 트럭을 이제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네네. 약 30km 정도로 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시속. 그러니까 제한 속도가 시속 50km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제 저속으로 운행을 한 겁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뒤에서 따라오던 1톤 트럭이 이걸 못 받고 사실은 이제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추돌 사고를 낸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그 트럭을 또 다른 차들이 또 잇따라 추돌을 하면서 그 트럭 하셨던 분이 사망을 하신 겁니다. 네네. 자, 그 1차 추돌 사고에 이제 2차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사고 이후에 이 72세 여성 박모 씨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천천히 갔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제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연로해지면 밤에 시야가 좀 나빠지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이 박모 씨는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받는 느낌이 있어서 백밀러로 봤는데 아무 차도 안 보였다. 예. 나를 들이받은 차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하면 일단 차를 세우고 예, 뭐 혹시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네네. 이런 거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2차 그런 이제 피해까지 이제 발생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네. 일단 사고 미조치 혐의 그리고 뺑소니 저속 주행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을 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네. 최근에 보면 그 저속 주행 차량이 시내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좀 고령층
이제 많은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좀 굉장히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운전에 좀 자신이 없다. 특히 야간에 좀 시야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운전면허증 빨리 반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실제로 반납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쯤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북미 회담 앞두고 있는 베트남 현지 분위기가 궁금해집니다. 직접 연결을 해서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계시는 호치민시 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의 이인선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베트남은 지금 몇 시인지요? 베트남 지금 새벽 5시 25분입니다. 5시 25분이면 저희하고 시차가 대략 2시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금 7시 한 25분 막 지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베트남이 지금 날씨는 여름 날씨입니까? 아니면은 봄 날씨입니까? 보통 사람들 베트남이 더운 날씨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하노이는 현재 15도고요. 네네. 흐린 날씨예요. 아, 그래요? 아마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아닐까라고 지금 예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젯밤에 야외 스튜디오에서 그 방송하는 모습을 제가 봤더니 생각보다 덥지가 않아서 밤 시간에는 제법 선선한 것 같아요. 옷을 그래도 꽤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 하노이 쪽에서는 밤 되면 어떤 분은 가죽 점퍼, 털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씨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상황이죠. 이 하노이 말씀 지금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 동당역은 말이죠. 더 북쪽인가요, 그럼? 네. 예, 그렇죠. 여기는 중국하고 네네. 접경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보통 이쪽에서는 중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 많이 오는 코스라서 국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코스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동당역은 말이죠. 네네. 그 동당역에서 내렸을 네. 때 하노이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동당에서 하노이가 고속도로가 최단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보통 한 3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3시간 근데 반이요? 지금 상황에서는 3시간 반. 네네. 근데 이게 최단 코스고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정상이 오시다 보니까 차량을 통제하고 전용 차량만 달린다면 한 2시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대략 10시 정도 전후로 우리 시간으로 떨어진다면은 12시 점심시간 즈음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트남 시간으로 보면은 대략 오전 10시, 11시 이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하노이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보도는 한 8시쯤 도착한다는 보도도 있고요. 네네. 정확하게 지금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예. 동당역에 도착하면 뭔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동당역 도착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네. 베트남 분위기는 사람들이 축제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베트남의 설날을 축제에 제일 크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고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어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박항서 감독 이야기로 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만. 네, 한국학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이 700명이 재학할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미국, 한국, 베트남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네. 좀 북미 정상회담에 열리는 걸 보면서 이런 게 무슨 관계인가 무슨 상황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열리게 되면서 베트남 현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나오면서 북한이 베트남이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좀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평화와 안전의 나라가 아닐까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베트남이 이 기회에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전의 나라라는 거를 좀 알리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베트남에서 하노이의 일종의 평화선언,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네.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종전선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핵화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종전선언까지는 암묵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기에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베트남에서 했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두 정상이 이제 하노이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숙소에 가서 이제 여정을 좀 풀 텐데 두 정상이 묵을 숙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JW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 교수님 가보셨습니까? 예, 저 근처는 아직 못 가봤고요. 네네. 사람들이 얘기는 들었는데 근처에 인공호수가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경치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이곳에 묵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멜리아 호텔, 그 호텔은 어떤 호텔이죠? 멜리아 호텔은 처음부터 거의 낙점됐다 할 정도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관리들이 하노이에 방문하며 자주 이용하는 호텔이거든요. 네네. 북한 대사관에서도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호텔의 특징이 중요한 어떤 외교 역할을 하는 걸 좀 많이 하는데 누가 오든지 간에 비밀 보장에 각별히 유인한 호텔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양쪽 호텔 숙소의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차량 이동으로 한 30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베트남이 그렇게 차량이 빨리 이동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마 이 정도 30분 정도 거리 정도 충분히 잡고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정상이 이제 회담 테이블에 앉게 될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숙소 주변과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10km 위내라서 좀 가까운 위치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마 그래서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유력한 장소로 꼽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그 정원에서 두 정상이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주 근사한 그림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번 메트로폴 호텔에서도 그 같은 분위기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두 정상회담이 마음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메트로 호텔 안쪽에 유럽식 정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분만 뭔가 하겠다라는 마음만 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만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전 세계에 아마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보다는 아마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북한에 대해서 노력하면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기에 지금 베트남이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뭔가 발전을 해가지고 베트남의 어떤 지금 발전 상황을 좀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국에 대한 정책, 이것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미국과 친밀한 관계에 위치하면서 중국 관계를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트럼프에게 대통령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노이의 그 현장 스케치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베트남 전역에서 기념품도 판매하고 뭐 기념 음식도 있다 그러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거리에 나가 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아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네, 곳곳에서 티셔츠 판매한다고 아주 열성적으로 호객행위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은 흥미도 있고 많이 사를 구입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뭐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도 버거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 이번에도 지금 버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여튼 이번에 뭐 트럼프 김정은의 마케팅에 상당히 베트남이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어차피 그 북미 정상회담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현재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내일과 모레에도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현지에 있는 이인선 교수였습니다. 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1부에서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말이죠. 전문가를 연결해서 본격적인 의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약 2시간 정도 뒤면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들, 그 기대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히 어제 북미 양자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로부터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북중 관계, 철도 연결 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왜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로 대륙을 종단해서 하노이에 갔을까, 이 궁금증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김정은판 남순 강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1992년도에 등소평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상해 심천 남방경제특구 현지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중국을 종단해서 베트남까지 가는 이 과정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측이 개혁개방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미국이 행동해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철도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시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전부터 전 세계 언론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철도에 다 끌어모으고 있는 그 효과를 누리는 측면도 있고, 북한 내부 정치의 안정성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길게 아예 미리 그 철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공지해놓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왕복까지 합친다면 거의 일주일 이상을 북한을 비워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체제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을 압박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 같은 여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네. 서두를 것이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에서 양 정상 간의 빅딜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현재는 두 최고 지도자 간의 의제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두 지도자의 담판으로 이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동안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아마 27일 새벽까지도 계속 실무 접촉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그 내용들은 두 최고 지도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래서 두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왜 북미만 하냐 이런 또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우리 한국은 지난 작년도에 평양선언에서 남북 군사 부분에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중국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은 이미 미국 그다음에 한국과 국교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 거의 확약이 돼 있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미중 중심으로 그 북미 중심으로 종전선을 끌어내고 여기에서 이 종전선은 사실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을 끌어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평화협정 체제로 바로 이동하는 시간을 꽤 단축하면서 가는 그 경로도 오히려 저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길, 네. 결국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평화협정까지 가는 그 여정은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자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낼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 육자회담의 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자회담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상 그 정전 체제를 만들었던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입니다. 네네. 우리는 뭐 실질적 당사자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4개국이 함께 서명을 해야 됩니다. 남북 미중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게 보면 이번 종전선언은 양자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화협정은 사자, 즉 다자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평화협정은 체결해야 됩니다. 네네. 그 시간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느냐의 부분은 좀 남북미중이 얼마만큼 그 평화협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자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비핵화 의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그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그 스몰 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두 지도자의 단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전체를 비핵화를 전체 여정을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보면 이번에는 저는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가면 성공이다라고 봅니다. 네네.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의 비핵화, 영변의 일부 시설에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영변 시설의 폐기랄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ICBM과 관련된 일부 그런 정도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 전체적인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느슨한 시간표 정도 그리고 비핵화의 순서와 방법을 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연쇄고리형 비핵화 수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하고 다시 북한이 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연쇄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적인 단계적 접근 그 부분을 이번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해낸다면 저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다라고 봅니다. 그 교수님, 그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는 동시적 단계적인 그런 접근 네네.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역시 중개자, 중매자, 촉진자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 기념 주화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태극기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의 역할이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 간의 지금 역사적인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은 중개자,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한국이 두 지도자 사이에서 그 역할을 여전히 지금 해야 된다는 그것은 확실하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조율을 하는 그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현지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느 곳을 주로 방문을 할까요?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호치민 묘소일 것 같습니다. 네네. 바딘 광장, 그러니까 하노이 시내에 있는데요. 그 하노이 시내에 그 호치민 묘소가 지하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100% 참배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의 성공 지역들 또는 성공 사례들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퐁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요. 네네. 또 주변에 그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개방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또 명확하게 그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가능성이 있고 하롱베이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예. 북한도 지금 원산을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롱베이가 그 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도에서 하롱베이까지 가는 시간이 있지만 거기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관련된 베트남 현지의 그 삼성 그 공장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삼성을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을 간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 답방에 대한 일종의 분위기 예고? 조성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 의지, 또 미국을 향해서는 남경협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와야 된다, 제재 풀어야 된다, 이런 간접적인 시위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 이번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하나가 네.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도 체제가 아니라 군부, 네. 경제 실무 이쪽에 네. 그 파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네. 뭐 구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의 엘리트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역시 이제 북한의 체제의 성격상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권력 그 체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이제 발굴하고 세대 교체를 진행시키면서 두텁게 주변에 그 새로운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가 1인 지배 지도 체제이면서도 주요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떠받드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만 주변에 새로운 엘리트들이 그렇게 집중 포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책적 판단을 돕고 또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략 출발에서부터 다시 또 귀환하기까지 기간이 뭐 열흘 이상의 기간이 걸릴 텐데요. 그렇다면은 초반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인데 네네. 이번에 그 같은 해석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권력의 그런 김정은 위원장 집중도는 외부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 출범 초기에 여러 의심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지도력이나 북한 내부의 장악력은 거의 확고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평양 비우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짧게요. 네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그 자세? 예. 네네.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저는 이번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끝날 회담이 아닙니다. 네네. 앞으로도 3차, 4차까지도 저는 오래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과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정치권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